자, 41번 문제 진행할까요?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942년, 익숙하네요. 그죠? 여름에 함흥 영생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하다가 걸린겨. 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어가 금지됐을 때죠. 그죠? 근데 일본 경찰이 취조하다가 여학생들에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감화를 준 사람으로 그 당시 교사였던 정태진 씨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은 우리말 편찬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말 사전 편찬을요. 우리말 사전 편찬은 어느 단체에서 한 거죠? 그렇지,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는요, 1931년에 만들어졌죠? 1921년에 있었던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된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표준 작업, 우리말 표준 작업을 위해서 사전 편찬을 기획했었고요. 그리고 맞춤법 통일안, 또 뭐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정한 게 바로 조선어학회였습니다. 이 단체는 194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30년대 후반에 우리말 교육이 금지되자 우리말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선어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몰래 이제 우리말을 가르쳤던 거죠. 이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이 단체가 겉으로는 학술단체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 조선학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회원들이 구속이 되고 그중에 이윤재, 한징 이런 분들은 옥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42년에 학회는 해산이 됐고요. 우리말 편찬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대신 우리말 사전 편찬은 결국 해방 후에 한글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1957년에 가서 완간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건은 치안지법으로 인해서 이제 해산되었던 아주 중요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문운동이었는데 국어연구였는데 이거를 이제 민족운동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회원들을 탄압하고 단체 해산시킨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표준어라든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말 표준 작업에 어떤 기여를 했던 그런 단체가 조선학회입니다. 최연배 씨가 주도했어요.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만든 조선형평사라고 1920년대 백정의 신분해방운동을 벌였던 단체고요. 밀립대학 설립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4년제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일제가 결국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이 운동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초기 계몽기에 있었던 국어연구단체고요. 이 단체가 1910년에 문을 닫고 21년에 조선어연구회로 31년에 조선어학회로 바뀐 거예요. 고전관행, 귀족문서 보존 이런 거는 조선광문회라고 기억하세요. 1910년에 박은식, 최남선 이런 분들이 민족 고전 정리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조선광문회입니다. 이 단체는 특히 신민회와 연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회 연대에서 민족 고전을 정리했던 조선광문회 1910년에 만들어집니다. 누가? 박은식, 최남선이. 됐나요?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노래가 불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은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놈 때려 부수고 쭉쭉쭉 가다 보니까 한국 광복군 제2지대에 나와 있네요. 뭐 그림 잘 그렸네, 그죠? 태극기에다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민족 독립을 맹세했던 그런 조직.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이범석 등이 지대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과 함께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죠. 인도, 미얀마 이쪽에는 영국군과 함께 영국애들과 내려가서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런 거 있었고요. 1944년에는요. 미국의 OSS라고 하는 지금의 CIA의 전신이에요.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단체인데 이 40년부터 해방 때까지 전속했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된 게 바로 이 군대입니다. 자, 이 시기니까 요때쯤에 볼 수 있는 모습이므로 학도 지원병 가능하겠죠. 그죠? 지원병 제도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 40년대 일제 아주 악랄한 인적 스타일링이었죠. 토지조사령은 1912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명령이에요. 경성지대는 1924년에 일제가 만들어준 회유책 대학교죠.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수업교사. 이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모습이고요. 그 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입니다. 신간에 함께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에요.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43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입니다. 자,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아주 중요한 논설이죠. 1908년에 신채호 씨가 만든 논설입니다. 조선상고사는요, 역시 신채호가 발간한 책인데 쓴 거는 192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다 안 써지고 처음엔 조선사라는 책이었어요. 조선사. 다 못 쓰고 고대 부분밖에 못 썼어.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28년에 감옥 가시거든요. 위조지표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세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1936년에 조선일보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연재를 했어요. 연재하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대밖에 못 썼기 때문에 조선상고사로 이미 바뀌어가지고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쓴 거는 1920년대지만 실제 연재가 된 거는 1930년대였고요. 나중에 발간된 거는 40년대 가서 발간이 돼요. 자, 이와 같은 글을 썼던 분은 바로 신채호 씨예요. 신채호 씨는 인물사 아주 100%입니다. 거의. 인물사 나오는 영순이에요. 자, 이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 어떻게 하면 2천만의 눈에 항상 나라가, 전부 다 역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1908년 계몽사학 단계고요.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하의 투쟁 역사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아와 비하의 투쟁. 변증법적 역사인식. 아와 내가 아닌 비하가 싸우면서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거야. 이는 다시 또 비하들과 싸우면서 또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고, 이렇게 정반합으로 점차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역사인식에 기반한 역사에 대한 사론집. 아주 대단한 논설이었죠. 이거는요. 상고사 서문에 나온 글인데요. 아비아.co.kr이라고 제가 만든 사이트 이름이기도 한데, 아비아. 아와비아의 투쟁. 아주 중요한 사이트예요. 자, 아와비아의 투쟁을 얘기했던 이 양반 신채호 씨. 사르펀찬소에서 한일관계서류집을, 사르펀찬소는요, 임시정부 기관이었어요.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한일관계서류집 또는 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박은식이 썼던 책도 발간했는데, 이 사르펀찬소를 주도했던 인물은 이광수라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친일하십니다만, 광수, 변절의 배신의 아이콘 아니에요. 그죠? 변절합니다만, 이광수 씨가 했던 거고요. 여의당 전설을 간행했던 조선학운동은 정인보라고, 또 훌륭한 분이죠. 조선사 연구란 책을 써서 민족의 얼을 강조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1935년이 정혜경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년 되네요. 다산서거 100주년 기념해서 다산의 저서들을 간행한 거죠. 여의당 전서입니다. 여의당 전서를 간행했고요.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 실학을 다시 부흥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진단학회는 요거는 이병도라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증사학으로 연구했던 그런 단체였고요. 유교구신론은 알죠? 요거는 박은식 씨가 발표했던, 유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유학자들아 깨어나라 그러면서 지행합일에 기반한 실천적 이론을 강조했던 양미학에 바탕한 그런 이론입니다. 독사실론 무슨 뜻? 독, 읽을 독. 사, 역사겠죠?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론집이죠. 역사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그런 글입니다. 민족지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신채호 씨예요. 신채호 씨의 저서, 활동, 임정유인으로서, 또 이제 의열단의 강령을 써준 사람으로서, 무장수행론자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4번이에요. 다음 절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을 묻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실행,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의식주 문제이므로 산업적 기초를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 물건을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거 나오죠. 우리 물건을 팔아주자는 토산 장려 보여요? 한자로 써있어. 자작 자급 보여?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는 국산품 애용운동. 뭐죠? 바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물산 장려운동은요, 1920년대 21년에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반발을 해요. 왜냐? 우리가 열심히 우리 걸 팔아줬더니 돈을 버는 건 우리의 기업가들이에요. 백성들은 맨날 우리 물건 쓰면서 좋지도 않은 거 비싸게 샀는데 보니까 돈은 기업가가 벌어먹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가 반발하면서 결국 시들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매우 20년대 초창기에 있었던 중요한 실력 양성 계열의 운동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업을 살리고 우리의 경제적 자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자주권 수호운동이죠. 자, 내용 뭘까요? 3번이 답이 되겠죠?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막 설립이 되자 일본 기업과 경쟁했던 우리 기업들이 일으킨 운동이에요. 회사령 폐지 때문에 나왔던 게 이 운동이죠. 대공황은 1929년에 나온 거고 관계없습니다. 학생 중심의 농촌 계몽 아니고요. 이런 운동은 주로 야학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이런 운동이 있어요. 신문의 상록수라는 소설 알아요? 그게 바로 분화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1930년대 가서 31년에 동아일보가 1929년에는 조선일보가 이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돼 있는데 이건 평행이었고요. 진주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대표적인 거는 형평운동. 백정들의 형평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됐나요?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45번입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신안 암태도 수작쟁이 나와 있고요. 원산 총파업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923년 전라도 신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었고요. 이 운동의 중요한 점은요. 지주가 한국인이었어요. 문제철이라고. 한국인 지주와 한국인 소작인 사이 싸움이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일본이 와서 탄압을 했지 물론.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갖자 이때는 산미 증식 계획이 한창일 때거든요. 일본의 국책 사업인 이 사업이 실패할 걸 우려해서 일본 경찰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시 소작료가 8대2였다고. 지주팔 소작인이. 근데 이거를 6대4로 낮추는데 성공을 거뒀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지주에 대해서는 일본도 뭔가 유도리 있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본 지주다. 짤 없습니다. 일본 지주와 한국인 농민 사이의 싸움이다. 100% 일본 편이에요.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농민들이 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 이른바 정치가 아닌 계급, 민족이 아닌 계급 투쟁을 일반에 일삼았던 게 이때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의 탄압 때문에 결국 이게 정치운동으로, 반제투쟁으로, 민족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년대부터. 아직까지는 그러기 전 단계의 모습이고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던 사건. 중요하죠, 이거는. 원산의 라이징 선이라는 영국계 석유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인 그 고다마라는 관료가 한국인 노동자를 때려준 거야. 구타한 거죠. 노동자들 막 일어났죠왜 때리냐 그러면서. 근데 이 원산 총파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영국 본사, 일본 지점, 우리나라까지 세 나라 노동자 같이 연대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막 전보도 날라오고 지지한다 뭐 이러면서 같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요구 조건은 수용이 됐고요. 우리만 밟힌 거예요. 황당한 거지. 그래서 원산 노동자들이 다 일어났어. 원산의 부두 노동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대모를 넉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애들은 당시 29년 또 이제 중년이잖아. 일본으로 물건 막 뺏어가고 그럴 텐데 원산 지역의 항구가 마비가 되자 중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 막 때려잡고 구속하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탄압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바뀐 거야. 자, 일본이 지금 적인 거지 노동자의 단결 의미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지를 벗어나야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경제운동이 정치운동으로, 계급운동이 민족운동으로 바뀌는 분기점이 됐던 게 바로 원산총파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가볼까요? 조선 농민총동맹이 주도했다 됐는데 이 단체는 1927년에 만들어지죠.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1924년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조직이 요때 와서 노동, 농민으로 분해가 됐어요. 조직화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 건 27년이고 이 사건은 23년이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죠? 참여농민의 수익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둔 거 맞아요. 맞아요. 국외단체 지지를 받은 것도 맞아요. 그죠? 원산파업. 조선 노동공제회는요 1920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초창기의 노동운동단체입니다. 이건 초기 단체예요. 요거는 29년이고요. 역시 관계없습니다. 이건 니은과 디귿은 답으로 찾기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단체들이 언제 설립되었는가라는 걸 같이 물어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46번입니다. 다음 자료 관련된 사회운동입니다. 인어가 아니라 어린이죠. 어린이. 자, 어린이라는 잡지를 가능했고요. 어린이날 만들었고요. 어린이라는 사람,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존중어로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 뭐 얼라, 애새끼 뭐 이렇게 부르는 거를 젊은이, 늙은이, 어진이 이런 것처럼 어린이라는 거죠. 어린이를 존경하자 그러면서 어린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다 라고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의 짱이었던 손병희 씨 사위였어요. 천도교 2인자지. 이 양반은 천도교 소년회, 그 다음에 색동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어린이 운동을 열심히 전개했고요.
어린이날 지정하고 어린이란 잡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란 용어를 만들고 전부 다 이 양반의 업적이었던 거죠. 뭐 유명한 사람이죠. 방정환 씨. 자, 이 운동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박은식이 아니라 방정환. 사립학교와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1911년에 나왔던 우리 민족교육을 금지하려고 사립학교를 문 닫게 만든 법이에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7년까지 존재했던 단체로 주로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독립은 더 전이죠. 1896년에 만들어져서 98년에 해체가 됩니다. 이런 활동은 이미 국권비탈 전의 모습이고요. 이건 1920년대 국권비탈 후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20년대 있었던 사회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백정운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어린이운동 기억하시고 천도교란 종교와의 관계도 역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갈까요? 47번입니다. 밑줄근 단체를 묻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만든 이 단체. 이상재 선생님이 추대되었고요. 이상재.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아, 좋다. 무슨 단체? 신간회죠. 신간회는 1927년에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들이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다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실력을 쌓는 거는 일본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일본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는 산업을 형성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의 협조하에서 뭔가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자치권과 참정권을 얻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누구였냐? 이광수, 최린, 뭐 이런 사람들, 김성수 이런 사람들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친일파로 전향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저들과 결별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와 손을 잡고서 같이 연대합니다. 이게 신간회예요. 신간회는 3대 강령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바뀐 건데 처음엔 다른 거였다가 일본 때문에. 둘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셋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이 세 가지가 신간의 3대 강령이에요. 이 세 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체는 설명인데요. 자, 이 단체는요, 대한국민회로 개성되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1919년 연해주였던 조직인데요. 이 전시되는 거는 전로한족 중앙회. 좀 더 올라가면은 대한광복군 정부 같은 연해주의 군사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중심이 된 정부입니다. 자, 의열투쟁은요, 의열단이라든가 한인회국단 같은 무정단체죠. 이들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합법적 전국조직이었고요. 3번은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는 미국에 있었던 외교 사령부인데 이승만 씨가 위원장이었습니다. 대성학교 산학교는 신민회가 만든 민족학교고요. 1907년에 안창호, 이승훈 이런 분이 만듭니다. 광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신간회예요. 광주는 1929년 전라도 광주죠. 전라도 광주, 경기도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학생들의 충돌로 인한 사건인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그래서 신간회가 여기에 진상 주사단을 보내고 이 사건을 전국적인 민중대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도부가 구속이 됐어요. 신간회는 광주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7년부터 31년까지 거의 국내의 모든 활동을 다 지원했던 합법적 조직이에요. 아주 중요한 자합적 단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48번입니다.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볼까요? 광복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끼리 뭔가 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임정위원회를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정이. 이들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한동안 주둔하고 있다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그냥 가면 안 되지. 불쌍한 애들이거든. 우리나라는 정치 경험도 없고 바보들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통한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모인 회의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첫째,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주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 라는 거는 미국과 소련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정부는 한국인들의 정부인데 얘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운동이 막 벌어졌고 신탁이 웬 말이냐?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라 그러면서 김구, 이승만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들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정부 수립이지 신탁은 우리가 잘하면은 없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위해서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 분열을 했어요. 이 와중에 결국 미스송이가 열렸는데 이게 결렬되고 말았다고. 소련의 억지 주장으로 두 번에 걸친 결렬되면서 결국 한반도 문제를 엄청난 대립만 낳고 끝내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과 소련이 쌈박질해버립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싸움이 벌어지자 결국 미국과 소련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어요. 자, 유엔에서 뭐라 그랬냐? 뭐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 너희들끼리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38선 이남에는 인구가 2배였거든. 남한에는 200석, 북한은 100석을 준 거지. 북한이 좋아했겠어요? 북쪽 애들과 소련이 반대한 거죠.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이관 이후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선거를 논의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단이 왔는데 남한은 열심히 환영했단 말이야. 근데 북한에서는 거부가 일어난 거야. 반대!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결렬되고 말았어요. 유엔은 황당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니네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유엔은 이 문제를 다시 아시아 소총으로 넘겼단 말이야. 아시아 소총의 수정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남한만 하기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고 정부가 수립됐죠.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를 수립하면서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단이 된 거는 모스크바 3상이라든가 트루먼 독트린이라든가 유엔의 결정이라든가 이렇게 강대국의 논리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는 거죠. 자, 쭉 이야기 들으면서 순서 잡혔죠? 8.15 공복이 제일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미소 공의를 모스크바 3상의 결과 개최했습니다만 결렬되고 말았어요. 결국 유엔으로 넘어갔고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시위원단을 보냈습니다만 첫 번째는 철수됐고요. 다시 들어온 위원단은 또 이제 와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치르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면은요. 나라다가가 되겠죠. 자, 나라다가 어딨나요? 4번에 있군요. 현대사 파트 특히 정부 수립 과정은요. 좀 복잡합니다만 항상 강대국의 논리와 우리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을 비교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좌업자기원회, 남북협상이라는 3가지 사건이 우리의 통일정부를 위한 중도파들의 노력이에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순서를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파트예요. 자, 48번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총 의석수가 얼마예요? 200석이네. 딱 나왔죠. 그죠? 우리 재헌의회가 바로 200명이었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제주도 2개는 1년 뒤 선출, 그래서 198석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었죠? 제주도는 그 당시에 4.3 사건이 있었지. 4.3 사건. 제주도에서 단정수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사회주의 폭동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선거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었고요. 보니까 무소속이 85석 가장 많고요. 이 독촉이 바로 누구 거? 이승만, 그죠? 이승만 세력이었고, 한민당은 바로 김성수 계열, 극우 계열들이었고요. 대동청년당, 민족청년당, 이게 전부 다 이범, 지청천, 이범석, 지청천 이런 분들인데 이게 전부 다 이승만의 오른팔들이에요.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무소속이 많은 게 특징인데 사실 이것도 이 중에서 대다수는 한민당 계열이에요. 당시 한민당 이름 달고 나면 당선이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한민당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실제 이 선거에서 한 80% 정도가, 이 중에서 80% 정도가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이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들만의 잔치였던 거죠. 이 결과 수립된 게 바로 재헌의회고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가 뽑혔고요. 이 재헌의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수립돼서 7월 17일에 헌법 만들었어요. 재헌절이죠. 그 다음에 7월 20일에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재헌을 할 때 이미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로망, 바로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는 앞으로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8년 9월에 반민법이, 그 다음에 49년에는 농지개혁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한 거죠. 이 재헌회는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950년 5.30 총선 때까지 존속했던 게 바로 재헌회입니다. 이런 재헌과 농지개혁법과 반민법 외에도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뭐 규역재산 처리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들을 바로 여기서 제정을 했습니다. 일단 답은 일단 농지개혁법과 반민법이고요. 이 2개입니다. 공직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전두환 정부 때 1981년에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유신 타도를 외치고 채찍과 당근을 구사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해. 우리나라 심하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데.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를테면 공직자의 겸직금지라든가 재산 공개라든가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다른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한 금지령이라든가 이런 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 법은요. 이 법은 특히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30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지난 2010년에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직윤리기강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법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은 김영삼 정부 때 5.18 청문회 개최하고 5.18 특별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법에 따라서 전두환 씨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속되고 뭐 형을 선고받고 이랬던 거죠. 이 법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디귿은 1997년인데요. 디귿은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고요. 최근의 법들이니까 이건 조금 빼두셔야 되겠네요.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0번입니다. 가부터 라 정부의 통일 노력. 자, 통일 문제 나왔군요. 자, 볼까요?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남북이 함께 발표한 글이죠. 이 공동성명 결과 1972년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에 걸친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주, 평화, 민족주택열 3대 원칙에 합의하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해 말에 72년 12월 27일 날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나라의 독재 구축에 활용이 되었던 거죠. 자, 전원 정부 때는요.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1982년에 통일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동권과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요. 게다가 우리는 올림픽 유치라는 어떤 그 과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통일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줘야지만 동서냉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80년에 올림픽이 모스크바였어요. 빨간 애들만 온 거죠. 84년에는 LA 올림픽이었어요. 파란 애들만 온 거죠. 그래서 냉전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올림픽은 적어도 좌우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논의가 나와줘야 올림픽도 유치할 수 있고 나와줘야 냉전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논의입니다. 우리만의 제시였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과의 합의는 아니었고요. 자, 이런 결과였는지 88년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 결과 89년에는 몰타 회담이라 그래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어요. 연방 해체되고 나서 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된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워. 세계 2개 분단 국가인데 그중 독일이 통일되고 우리나라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그 당시 북방외교라 그래서 이런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열심히 치르고 소련과도 만나고 중국과도 만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해 말 91년 말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서로서 고위급 회담, 장관들이 올라가서 이제 같이 만나면 5번을 만났어요. 5번. 만나가지고는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내려오셨단 말이야.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같이 나와요. 싸우지 말자는 거지. 핵 없다는 겁니다. 평화 쪽으로 가면서 통일 직전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협상 논의했는데 김일성이 죽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전부 다 수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되는 거는 김대중 정부의 무슨 정책? 나그네 옷 벗길 때는 따끈따끈한 햇볕이 필요하다라는 햇볕 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에 이끌어냈죠. 91년이었고요. 이끌어내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결국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이런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민간교류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1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스포츠 문화교류단 왔다 갔다 하는 거, 경제협력으로는 뭐 개성공단, 신의주 단동지구, 그 다음에 금강산 특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근로가기 위한 철도인 경의선과 동해선이 복구되고 이런 것들이 2000년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었죠. 자, 그럼 가볼까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성사는 1985년이 처음이었어요. 남북한 고향방문단은 이때가 최초였고요. 쭉 안 되고 있다가 2000년 이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때는 1번가는 기업가는 7사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남북조협은 아까 언제? 7사의 결과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남북기본합의서 91년에 채택됐던 유엔 가입의 결과물이었고요. 개성공단은 6.15의 결과물이었고요.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군요. 됐나요?
이렇게 50번까지 총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험에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하시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정도 공부하셨다면요 충분히 만점 가깝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면서도 기출문제 분석 잊지 말고 하시고 우리 메가북스라는 책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